밤하늘을 보며 가장 먼 곳을 찾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희미한 은빛 얼룩 안드로메다를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 곳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끔찍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 그 자체를 말입니다. 당신에게 닿은 그 빛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지구에는 아직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50만 년 동안 길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기록한 5,000년의 역사는 이 여정의 고작 0.0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그곳에 가려 한다면 도착하는데 40억 년이 걸릴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이것조차 아닙니다. 진짜 아이러니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동시에 우주에서 가장 도달할 수 없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우주적 농담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들이 별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영원히 어둡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시작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우주가 은하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별, 모든 성운, 하늘의 모든 반짝임이 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그 경계 너머에는 무한한 공허와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측정할 수 있는 안도감을 주는 우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카시오페이아 자리 바로 아래에 떠있는 희미한 얼룩 하나가 이 안락한 거짓말을 수천 년 동안 우리 얼굴에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얼룩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룩은 바로 안드로메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맑은 밤 도시의 불빛에서 충분히 멀리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은은한 빛의 흔적. 마치 유리에 남겨진 지문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의 무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째로 하나의 은하입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이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는가 합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압드 알라흐만 알수피는 강 965년에 그의 저서 항성들의 책에서 그것을 작은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수 안에 있는 가스 얼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해성 사냥꾼 샤를 메시에는 그것을 M31로 목록에 올렸습니다. 즉, 해성을 찾을 때 피해야 할 31번째 물체라는 뜻이었죠. 장애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메시에게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뿌리부터 바꿀 열쇠라는 것을 그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파로 나뉘었습니다. 우주가 은하수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은하수와 같은 다른 은하들도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1920년 4월 26일 대논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할로 셰플리가 은하수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안드로메다와 같은 나선 성군들은 그 안에 포함된 작은 가스 구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히버 커티스가 이 성군들이 사실은 섬우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각각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은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커티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에서 발견된 신성들이 하늘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들보다
훨씬 더 희미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는 안드로메다가 엄청나게 멀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단서일 뿐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셰플리가 옳다면 우주는 단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커티스가 옳다면 우주는 수조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야생의 무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에드윈 허블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1925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이었던 마운트 윌슨 천문대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허블은 안드로메다 안에서 개별 별들을 식별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별들이 아니었습니다. 세페이드 병왕성이었습니다. 이 별들은 특별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밝기는 예측 가능한 주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헨리에타 레비슨 몇 년 전 이 주기의 길이가 별의 실제 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 세페이드 병왕성이 얼마나 빨리 맥동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실제 밝기를 지구에서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지와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의 세페이드들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불가능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은하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컬리츠코 텅 빈 공간에 떠있는 별개의 별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의 지도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척도와의 관계를 영구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은에서 최소 2개로 그리고 수백만 개로 오늘날 우리가 추정하는 2조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확장의 모든 단계는 안드로메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은하 다음으로 가장 가깝게 연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실험실. 우리는 결코 은하수를 외부에서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드로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것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약 20만 광년 폭의 은하수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막대 나선 은하. 그 안에는 약 1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보다 최소 2배 반이나 많은 수입니다. 이 1조 개의 별들 사이에는 수백만 개의 별 탄생 지역, 수많은 행성계, 그리고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억에서 2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단지 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탄입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를 포함하여 약 100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의 가장 큰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도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의 정의. 이웃. 안드로메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당신의 정신을 뒤흔들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뇌에서 근접성, 도달 가능성, 그리고 극복 가능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에 관한 한 이 직관은 이 이야기가 기반으로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단 하나의 압도적인 숫자로 귀결됩니다. 250만 광년. 거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고작 250만. 하지만 광년은 평범한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단일 광년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제 이 숫자에 250만을 곱해보십시오. 이것은 직관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거리의 공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훨씬 더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집에서, 태양계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것조차 사실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그 거대한 행성들과 수십억 킬로미터의 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먼지 한 톨보다도 하찮기 때문입니다. 달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 빛이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불과 1.3초가 걸립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그곳에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물리적으로 극복한 거리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이 거리를 통과하는 데는 8분 20초가 걸립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파커 태양 탐사선은 그 표면으로부터 61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 시속 70만 킬로미터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 집 마당에 불과합니다. 태양계의 중력 경계를 정하는 오르트 구름은 약 1.6 광년 너비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거의 15조 킬로미터죠. 1977년에 발사되어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물체인 보이저 1호는 약 50년 동안 시속 6만 1000km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년 동안 오르트 구름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중 겨우 1000분의 1보다 약간 더 이동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장 야심찬 탐험가는 반세기의 여정 끝에도 우리 집 뒷마당의 울타리에조차 닿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을 밟습니다. 우리 자신의 항성계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주적 의미에서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성간 공간입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사실 삼중성계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닐 별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약 4.24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 너머에 가장 짧고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만으로도 이미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4.24 광년은 빛조차도 이 공간을 통과하는데 4년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주적 속도 제한이죠. 이 거리를 이보다 짧은 시간에 통과할 수 있는 알려진 기술 신호 우주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도구는 어떨까요? 보이저 1호가 만약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 갔다면 이 여정은 약 7만 3천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인류 역사, 즉 약 5천 년은 이 시간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1호는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문명의 전체 역사보다 14배나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빠른 우주선은요? 파커 태양 탐사선 말입니다. 그 놀라운 속도로도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정은 약 6,600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고 최초의 도시들이 수천 년 후에나 나타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계단일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일 뿐이죠. 사다리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 전체, 즉 은하수는 보이는 원반을 가로질러 약 10만 광년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빛 자체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은하의 한쪽 끝에 서서 다른 쪽 끝으로 레이저를 쏜다면 당신의 신호를 받는 존재들과 당신 사이에는 10만 년의 시간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낼 어떤 응답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데는 또 다른 10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왕복 대화에 20만 년,
호모 사피엔스 종의 전체 역사가 이 공백 안에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은하는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빽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사이처럼 약 세서 5광년입니다. 은하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당신이 보는 모든 행성, 우리가 발사한 모든 임무 인간이 만든 물체가 이동한 모든 거리는 우리 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영역에 존재하여 수학적으로 0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묘사된 모든 것, 모든 거리, 모든 불가능한 숫자는 우리 자신의 은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 은하 원반 10만 광년의 횡단, 모두 국지적입니다. 모두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는 우리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수는 약 10만 광년 폭입니다. 이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 전체 지름의 25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장의 한쪽 끝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편 골라인이 은하수의 다른 쪽 끝, 즉 10만 광년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자, 이 축척에서 안드로메다는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정답은 25개의 축구장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의 폭을 나타내는 25개의 온전한 경기장. 우리를 안드로메다와 분리하는 공간에는 은하수 크기의 은하 25개를 일렬로 늘어놓아도 여전히 공간이 남습니다. 이것은 성간거리, 즉 단일 은하 내의 공백이 은하 간 거리에 의해 동일한 야만적인 비율로 다시 왜소해지는 순간입니다. 집을 나와 도시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대륙을 횡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다는 너무나 넓어서 방금 건너온 대륙 전체가 반대편 해안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봅니다. 가장 가까운. 천문학자들이 안드로메다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 이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대 은하들은 약 1200만에서 140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정말로 옆집 이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다는 것이 가깝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든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안드로메다는 가장 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거대 은하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적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달의 광초 태양의 광분, 가장 가까운 별의 끔찍한 연수, 그리고 우리 은하에 상상할 수 없는 수천 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단 하나의 압도적인 진실에 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밖의 우주의 규모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이라는 것. 우리는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과 이론들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측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 희미한 빛의 얼룩을 보았을 때 이 끔찍한 거리 너머에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너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거리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논리에 도전합니다.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 얼굴에 던집니다. 다음은 그 발견들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안드로메다가 단지 은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이탄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거인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큰 곳입니다.
약 10만 광년의 폭에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만으로도 이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를 보면 이 숫자들은 우스워집니다. 안드로메다는 약 20만 광년의 폭을 가집니다. 거의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는 영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의 수는 약 1조 개. 이것은 가장 낙관적인 추정으로도 은하수 별의 수보다 최소 2배 반, 어떤 추정에 따르면 5배에 달합니다. 1조 개의 태양, 각각이 잠재적인 행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웃이라 함은 자신과 비슷해야 합니다. 아마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하지만 이것은 이웃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 옆에 지어진 마천루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라는 표현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는 단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압도적인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부 은하군의 다른 모든 은하들을, 은하수를 포함하여 난쟁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중력적 괴물입니다. 이 사실은 안드로메다를 동급의 존재에서 이례적인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례적인 것은 그 중심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거대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의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억 배에서 2억 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블랙홀보다 25배에서 50배나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은하가 대략 비슷한 크기임에도 그 중심에 있는 괴물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율을 완전히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안드로메다의 과거가 우리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피비린내 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블랙홀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별들과 심지어 더 작은 은하들을 삼키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블랙홀이 피라냐라면 안드로메다의 것은 메갈로돈입니다. 따라서 두 은하 사이의 관계는 이웃 관계가 아니라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평온해 보이는 은하 바로 옆에 훨씬 더 야만적이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겨우 지난 수십 년 동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잔인한 충격은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왔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탈 허블은 그 역사상 가장 큰 사진 모자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원반의 파노라마 이미지. 이 프로젝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번이 넘는 허블 궤도를 사용하여 촬영된 600개 이상의 사진을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20억 픽셀의 이미지.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은 그 이미지에 무엇이 보이는가입니다. 그 이미지는 250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2억 개가 넘는 개별 별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2억 개의 개별 빛점, 각각이 하나의 태양.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셀 수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이것이 가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 정상에서 바다 건너편 해변의 모래알을 세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블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를 추상적인 얼룩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별들로 가득 찬 장소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성단이 있고 먼지 띠가 있고 수백만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주는 우리에게 천국의 지도를 주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만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가장 단순한 관측에서 옵니다. 맨눈으로 말이죠. 안드로메다가 하늘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보름달의 겉보기, 지름의 약 6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6개의 보름달 크기. 만약 우리 눈이 그 모든 희미한 빛을 감지할 만큼 민감했다면 하늘에서 거대하고 긴 빗줄기로 뻗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직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물체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뇌의 거리와 크기 인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것은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순수한 기하학입니다. 하지만 이 기하학은 우리의 본능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이는 것은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메다는 거대하게 보이면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우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저 희미한 얼룩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편함의 근원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를 보는 것은 단지 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식의 한계와 우주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타이탄 은하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불균형적인 괴물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만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 이 모든 구체적인 현실은 저 단 하나의 잔인한 진실과 어떻게 결합될까요? 250만 광년, 이 정보의 홍수, 이 근접감은 그 거리가 만들어낸 감옥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새로운 세부 사항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기시키는 또 다른 쇠창살이 아닐까요? 우주는 안드로메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조롱의 가장 잔인한 증거는 그 거리 자체에서 오는 메시지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간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안드로메다에서 당신의 망막에 떨어지는 모든 광자, 즉 모든 빛 입자는 250만 년 전에 그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임머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안드로메다의 오늘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빛은 유령의 빛입니다. 따라서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산책을 해봅시다. 우리의 각 걸음은 그 빛이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거쳐온 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겨우 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막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르네상스가 유럽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의 여정을 마치기까지는 아직 500년이 남았습니다. 5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도시들이 솟아오르고 문자가 발명되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249만 5천년 동안 길 위에 있었습니다. 5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생 인류가 유럽의 동굴에 그림을 그리고 뼈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여정의 98%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5만 년이 남았습니다. 3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종인 호모 사피엔스가 화석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우리 종이 태어났을 때 이미 220만 년 동안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0만 년 전으로 갑니다. 호모 하빌리스 건거길리 최초의 인류 조상이 동아프리카에서 간단한 석기를 깎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눈에 닿는 빛은 바로 그 순간에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에서 에렉투스로, 네안데르탈인에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혈통은 이 빛의 여정 시간 동안 태어나고 살고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보는 빛은 우리 보다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물리적 현실이 이렇게까지 분열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역설은 이제 시작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의 은하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1912년 베스토 슬라이퍼에 의해 처음 측정된 청색 편의는 안드로메다가 우리와의 거리를 초속 약 110km의 속도로 좁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속 약 40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속도라면 뉴욕에서 도쿄까지 1분도 차에 안 걸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보다도 빠릅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공백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를 250만 광년의 거리에 적용하면 나타나는 시간표는 수십억 년이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와 안드로메다는 약 45억 년 후에 충돌하고 합쳐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과학계가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들은 이 사실마저 흔들었습니다. 가이아와 허블 데이터를 사용한 가장 최신 시뮬레이션들은 이 충돌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은하수의 궤도를 도는 대마젤란 은하의 중력적 영향이 우리 은하의 경로를 빗나가게 하여 두 거인이 단지 서로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모델들은 이제 합쳐질 확률을 50%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서로에게 초속 110km의 속도로 접근하는 두 은하. 그리고 그들이 충돌할지 아닐지는 여전히 동전 던지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의 공간은 단지 큰 것이 아닙니다. 또한 텅 비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부의 성간 공간은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개의 원자를 포함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은하간 공간, 즉 안드로메다와 우리 사이의 그 심연은 1세제곱미터당 1개에서 10개의 원자를 포함합니다.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는 별들 사이의 공간보다 100만 배나 더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실험실에서 만드는 최고의 진공실조차도 이 공간보다 수백만 배나 더 밀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종류의 공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이기 때문입니다. 중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없고,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가스 구름도 없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250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절대적인 우뿐입니다. 한쪽 방향에는 희미한 얼룩으로서의 은하수, 다른 쪽 방향에는 희미한 얼룩으로서의 안드로메다, 그리고 그 사이 당신 주위에 100만 광년 동안 우주는 기능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의미를 잃는 곳입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의 추락입니다. 따라서 우리 손에는 1년에 불가능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의 나이보다 더 많은 빛, 시속 40만 킬로미터로 다가오지만 수십억 년이나 멀리 있는 이웃,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창조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텅 빈 이 발견들 각각은 단독으로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그림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큰 숫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도라는 것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세페이드 병왕성들은 정확히 어떻게 우주적 자가 되는 걸까요? 이 숫자들, 이 발견들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들은 발견 그 자체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단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또한 우리 감옥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측정들의 기반이 되는 물리학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 이 믿을 수 없는 속도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장의 충격적인 발견들은 무작위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 기발하면서도 그만큼 잔인한 측정 도구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도구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발견들에서 벗어나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우아하지만 복잡한 메커니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들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들이 어떻게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표준 촛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두운 방에 서 있는 정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전구가 100와트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단지 그것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는지만 보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두우면 멀리 있는 것이고 밝으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페이드 병왕성들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100와트짜리 정우들입니다. 이 별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팽창하고 수축하며 그 과정에서 밝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대하고 젊은 별들입니다. 그들의 비밀을 푼 사람은 1912 년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이름의 한 천문학자였습니다. 레빗은 한 세페이드의 맥동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주기가 길수록 별의 내재적 밝기는 더 컸습니다. 이것은 우주론의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손에 표준 촛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에서 50일 이상까지 변할 수 있는 세페이드의 주기를 측정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실제 밝기를 지구에서 보이는 희미한 밝기와 비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거리의 척도였습니다. 에드윈 허블이 100인치 망원경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의 세페이드들의 맥동을 측정하고 그들의 주기를 계산하여 그들의 실제 밝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밝기는 그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초기 계산은 거리를 약 90만 광년으로 추정했는데 당시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세페이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숫자조차도 우주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한 물리적 관계를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측정하는 보편적인 자로 바꾸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세페이드는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페이드는 젊고 질량이 큰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통 은하의 먼지가 많은 별 형성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먼지는 그들의 빛을 가릴 수 있고 거리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다른 표준 촛불,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깨끗한 측정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늙은 별들의 죽음의 순간에서 찾았습니다. 이 방법을 적색거선까지의 첨단 또는 줄여서 TRGB라고 합니다. 이것을 항상 같은 밝기로 터지는 퓨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별이 수명의 끝에 다다르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밀집됩니다. 핵의 온도가 약 1억 켈빈에 도달하면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이를 헬륨 섬광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TRGB 방법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륨 섬광은 항상 거의 정확히 동일한 절대 밝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별의 적외선 I밴드에서의 절대 밝기는 MI 약 마이너스 4점 연고 값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주 어디에서나 비슷한 별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턱 값입니다. 따라서 한 은하의 가장 밝은 적색 거성들을 찾아 그들의 밝기를 측정하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단절을 보게 됩니다. 그 단절 지점이 바로 적색 거성까지의 첨단입니다. 그 지점의 밝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손에는 세페이드보다 훨씬 더 정밀한 표준 촛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은하에 먼지가 없는 외부 헤일로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늙은 별 집단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안드로메다에 대한 TRGB 측정은 거리를 256만 광년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현대 추정치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젊고 맥동하는 별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늙은 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에 대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즉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거리가 아닌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빛의 색을 분석하여 수행합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당신은 이것에 익숙합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높은 음을 냅니다. 왜냐하면 음파가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음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빛도 파동이며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물체가 당신을 향해 움직이면 그것이 방출하는 빛의 파동은 압축되어 스펙트럼의 파란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 물체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면 빛의 파동은 늘어나 스펙트럼의 빨간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1912년 종 베스토 슬라이퍼는 안드로메다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그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드로메다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슬라이퍼의 초기 측정은 속도를 초속 약 300km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더 정밀한 측정들은 이 속도를 은하수에 대해 초속 약 110km로 수정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안드로메다의 거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역동적인 정보를 줍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적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변하는 중력적 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색 편이는 안드로메다를 하늘의 수동적인 얼룩에서 우리의 미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움직이는 존재로 바꾸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 세페이드, TRGB, 그리고 청색 편이는 안드로메다에 대한 우리의 기본 지식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는 맥동하는 별의 리듬을, 다른 하나는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숨결을,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색이 변하는 속삭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한 은하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각 방법은 다른 방법을 확인하고 그림의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 말해주고, 다른 하나는 이 측정을 확인하며, 세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밝혀냅니다. 이것은 과학이 어떻게 스스로를 교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결합하여 더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가장 잘 알려진 도구들일 뿐입니다. 도구 상자는 훨씬 더 깊습니다. 예를 들어선 서로의 궤도를 돌며
주기적으로 서로를 가리는 식상성과 같은 시스템과 같은 더 미묘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가려짐의 타이밍과 밝기 변화는 별의 물리적 특성과 따라서 거리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방법에는 고유한 이야기, 자체적인 오차 범위,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이 다른 방법들의 결과를 결합할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얼합의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리적 원리에 기반한 이 다른 시계들이 모두 같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기 위해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의 세부 사항, 이 다른 측정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견고한 현실을 구축하는지 정말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는 식상성과 같은 더욱 정밀한 방법들로 절정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단지 밝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학 자체, 즉 중력과 궤도, 역학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명의 댄서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 주위를 너무나 정밀한 궤도로 돌아서 우리의 시점에서 주기적으로 서로의 앞을 지나갑니다. 이 통과 동안 우리는 시스템의 총 밝기에서 미세한 감소를 관찰합니다. 바로 이 감소가 보물 지도입니다. 이 감소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는 우리에게 별들의 크기, 질량, 그리고 궤도 속도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우리는 별들의 실제 밝기를 거의 오차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촛불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가 보정한 측정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의 한 식상성 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리가 252만 광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측정의 오차 범위는 단지 2% 정도였습니다. 세페이드와 타이 RGB 방법이 별 집단의 통계적 특성에 의존하는 반면 이 방법은 단일 시스템의 기본 물리적 특성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들의 결과를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한 귀중한 기준점입니다. 이 방법이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추측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별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또는 그들의 대기가 어떤지에 대한 가정에 덜 의존합니다. 단지 뉴턴과 케플러의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알고 있던 법칙들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간단한 관찰과 기본 물리학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결합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은하의 개별 별들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 통계적인 속임수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를 표면 밝기 요동 또는 SPF라고 합니다. 이것을 멀리서 옥수수밭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멀리서 보면 밭은 단일한 녹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개별 옥수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친 질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떤 곳은 더 밝게, 어떤 곳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SPF 방법도 정확히 이것을 합니다. 하지만 옥수수 식물 대신 별들을 가지고 말이죠.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은하의 이미지를 찍으면 각 픽셀은 수천 개의 별들의 결합된 빛을 포함합니다. 만약 은하가 가깝다면 각 픽셀에는 더 적은 수의 별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픽셀 간의 밝기 차이, 즉 요동은 더 두드러집니다. 이미지는 거칠게 또는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은하가 멀리 있다면 각 픽셀에는 더 많은 수의 별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평균 효과를 만들어내고 픽셀 간의 밝기 차이는 줄어듭니다. 이미지는 더 매끄럽게 보입니다. 이 요동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당신은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정확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개별 별들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타원 은하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드로메다에 대한 적외선 SPF 측정은 간텐 거리를 257만 광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방법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 기술의 아름다움은 표준 촛불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별 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망원경의 해상되만 의존합니다. 이것은 우주 거리 사다리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계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일련의 독립적이고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페이드의 리듬 TRGB의 마지막 섬광, 식상성의 춤, 그리고 SPF의 통계적 거칠기.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안드로메다의 거리에 대한 매우 일관된 그림을 그려냅니다. 251만 광년, 256만 광년, 252만 광년, 257만 광년. 이 숫자들은 모두 서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 사이의 작은 차이들은 각 방법의 자체 보정 어려움과 관측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진짜 이야기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 원리에 기반한 4가지 다른 방법들이 우주의 가장 큰 거리 중 하나를 측정하면서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모든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안드로메다에 대한 가장 최신 과학적 합의 거리는 약 254만 광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의 오차 범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11만 광년은 거리 자체의 4%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인간 지성과 과학적 방법의 승리입니다. 수천 년 전 하늘에서 희미한 얼룩으로 기록된 물체의 거리를 우리는 수 퍼센트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실성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추측이 아닙니다. 칠해기용 추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증명되고 확인되고 교차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얼마나 빠른가? 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고 더욱 무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가 우리를 향한 초속 110km의 속도는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은하들의 움직임은 단지 서로를 향한 단순한 낙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국부 은하군 내에서 그리는 복잡한 궤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궤도들을 모델링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십억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가능성을 줍니다. 이 모델들은 단지 중력 법칙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에 보이지 않는 영향, 다른 작은 은하들의 중력적 간섭, 그리고 심지어 우주 팽창 그 자체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최신 모델들은 대마젤란 은하와 같은 거대한 위성 은하가 은하수의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안드로메다와의 약속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수십만 개의 가상 우주를 만들어 각각에서 작은 초기 조건들을 바꾸고 어떤 결과가 가장 가능성 있는지 봅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10만 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합쳐질 확률이 단지 50%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더 새로운 데이터로 수행된 다른 연구는 이 확률을 다시 90%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살아있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답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물리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은 두 거인이 피할 수 없는 중력적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약속의 정확한 시점과 결과는 수십억 년 동안 축적된 작은 영향들의 복잡한 춤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주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규칙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규칙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숫자들과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지 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가장 격렬한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들의 시간, 이 수십억 년의 계산들은,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규칙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숫자들과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단지 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가장 격렬한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거리를 인간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에서 벗어나 심장 박동으로, 세대로, 종의 수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3장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템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정에 도달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보게 될 것은 감옥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넘을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작은 방에 살고 있는지를 당신의 얼굴에 따기처럼 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면 그 힘을 잃습니다. 250만 광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으로 바꿔봅시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두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부터 시작합시다. 파커 태양 탐사선 2024 년 12월 태양 근접 통과 시 도달한 기록적인 속도 시속 약 70만 킬로미터. 이는 초속 120km가 넘습니다. 이 속도로는 지구 둘레를 3.5분도 안 되어 돌 수 있습니다. 달까지는 33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이 무언가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정점입니다. 이제 그것을 안드로메다로 향하게 합시다. 250만 광년, 일경 4700조 킬로미터. 이 속도로 파커 태양 탐사선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하는 데는 약 39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반올림해서 40억 년, 넷, 10억 년.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우리 뇌가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록입니다. 인류의 가장 빠른 우주선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도달하는 시간 기록. 그리고 이 기록은 굴욕의 기념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약 45억 년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 우리 행성이 원시 용암 원반에서 굳어졌을 때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었다면 그 탐사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드로메다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약 5억 년의 여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질학적 역사, 모든 대량 멸종, 모든 빙하기, 모든 지각 변동, 물고기, 공룡, 포유류, 그리고 마침내 그 탐사선을 만들 수 있는 종을 탄생시킨 모든 진화의 시대가 이 여정 동안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사선은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질학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속도를 높여봅시다. 공학의 한계를 넘어 이론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빛의 속도의 1%에 도달하는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시속 약 1080만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파커 탐사선보다 15배나 빠릅니다. 이는 핵 펄스 추진과 같은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속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빠른 상상의 우주선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조차도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의 1%에서도 안드로메다까지의 여정은 2억 5천만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4분의 1억 년.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은하년에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은하 중심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탐사선이 발사되었을 때 공룡은 아직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포유류는 포식자들로부터 숨어 사는 작고 겁 많은 생명체였습니다. 대륙들은 현대 지도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탐사선이 도착했을 때 지구 자체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진화로 재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탐사선을 발사한 문명은 도착 시점으로부터 지구상의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전체 나이보다 더 넓은 시간에 시면으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여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괴하는 시간 척도입니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논리의 한계를 부셔야 합니다. 빛의 속도의 10%로 올라가 봅시다. 시속 1억 800만 킬로미터. 이는 너무나 극단적인 속도여서 어떤 진지한 공학적 제한도 물리적인 우주선에 대해 이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에서는 가장 작은 먼지 입자와의 충돌조차도 그 입자에 작은 폭탄의 운동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즉시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무시합시다. 공학이 해결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빛의 속도의 10%에서 안드로메다까지의 여정은 2500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2500만 년. 이것은 오늘날을 현대 원숭이의 조상이 이전 영장류 혈통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후기 올리고새의 시대와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나무에서 살던 작은 영장류에서 우주 여행을 하는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화적 여정이 빛의 속도의 10%로 안드로메다를 여행하는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여행이 너무 길어서 그것을 시작한 종과 완성한 종 사이에 생물학적 연속성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외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뒤에 남겨둔 세계는 단지 시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진화 속에서도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홀 워프 드라이브. 우리 문화는 거리가 단지 해결해야 할 공학적 문제라는 신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술과 인간의 지성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에 갔습니다. 토성의 고리 사이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이 성공들은 인간의 상상력과 끈기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물리 법칙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40억 년의 여행 시간은 더 좋은 엔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 그 자체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몽상객의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가장 대담한 꿈조차도 우주의 무심한 수학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얼굴에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한계들은 약점이 아니라 창의력의 원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술, 과학, 철학은 종종 한계 안에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4행, 소네트의 엄격한 규칙 안에서 무한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2차원 캔버스 위에 3차원 깊이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은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할 수 없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없는 세계를 상상하며 닿을 수 없는 별들을 위해 노래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설정한 이 한계들이 우리의 예술,
과학 그리고 인간성을 키우는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꿈을 계속 꾸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물리적 세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출은 당신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 철학적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감정의 혼란 속에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주의 위대함과 우리의 미미함에 대한 경외감입니까? 아니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슬픔입니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은 같은 진실의 다른 두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오버뷰 효과라고 부르는 그 깊은 감정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 통합적이고 초월적인 감정. 이것은 우주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의 미미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해방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작은 걱정들에서 벗어나 별과 은하와 우주적 시간을 아우르는 더 큰 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이 아름다움에 다른 감정의 톤을 더합니다. 경외감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는 당신에게 장엄함은 실제하지만 만질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빛의 대성당들을 짓고 그 다음 각각의 주위를 수백만 광년 넓이에 넘을 수 없는 해자로 둘러쌌습니다. 탐험할 가치가 있는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 은하적 의미에서의 탐험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일종의 애도를 필요로 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애도. 따라서 인류의 우주 속 위치에 대한 이 모든 철학적 고찰은 우리를 갈림길로 이끕니다. 한편으로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미함 속에서도 이해하고 상상하는 힘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의 무한함과 우리의 덧없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고독과 연결, 희망과 수용, 상상력과 현실 사이에 그 미세한 선 위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창문들의 갤러리이며 우리는 그 창문들을 통해 볼 수는 있지만 결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거리, 이 고립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우주의 특성이 아니라 목적이라면? 이 벽들은 단지 우리를 밖에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무언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안에 가두기 위해 지어진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거리 그 자체를 넘어 그 거리가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고 더 사변적인 질문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의 침묵은 단지 거리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침묵은 의식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이 침묵이 의식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깊은 철학적 층위로, 어쩌면 가장 내밀한 곳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던진 질문들은 외향적이었습니다. 우주의 구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운명. 하지만 이제는 그 거대한 거리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압도적인 사실들의 무게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단지 천문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우리를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들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모순들이 더 개인적이고 더 절실합니다. 첫 번째 대면은 지식 그 자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얻은 이 놀라운 지식의 축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지식이 우리를 무기력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와 무력감 사이의 대립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으며 먼 은하들이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약 1000억 년 후에는 미래의 문명이 하늘에서 자신의 은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대폭발의 증거가 지워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역사에 매우 특별하고 특권적인 순간에 위치시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세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지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하지만 이 지식은 동시에 비극적인 무력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의 추진력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비워지는 방에 앉아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지켜보지만 스위치에는 닿을 수 없는 관찰자들과 같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무기력으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차가운 고독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의미는 결과를 바꿀 수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증인이 될 수 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우주적 드라마를 인지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그 자체가 이 장엄하지만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의 의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수집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며 예술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표현하는 것.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에게 존엄한 마지막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의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 이야기의 서술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 자신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행동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에 그 섬세한 균형으로 이끕니다. 한편에는 우리 각자가 단일하고 독특한 의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희망, 두려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안드로메다의 거리와 같은 보편적인 진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단일성과 공통성 사이의 대립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신의 가족, 친구, 열정, 꿈입니다. 이것들이 당신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개인적인 세계는 당신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당신은 안드로메다를 봅니다. 그 250만 광년의 거리, 그 40억 년의 여행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개인적인 세계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고립시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 기쁨이 그 거대한 우주적 규모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고독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작은 의식의 거품 속에 갇혀 있고 아무도 우리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보편적인 진실들이 우리를 분리하는 대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 희미한 빛의 얼룩을 보고 자신의 미미함을 느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플라톤도 갈릴러도 헨리에타 레빗도 세계 곳곳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같은 감정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같은 경외감, 같은 호기심,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반영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반영을 봅니다. 따라서 그 압도적인 고독감은 사실 가장 깊은 연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승리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연약함과 공통된 호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당신을 인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언어, 가을, 국경,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어려운 대립은 호기심과 침묵 사이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질문하는 종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우주에는 목적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철학, 종교, 그리고 과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질문들 중 일부의 놀라운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 크기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우주는 완고한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탐구와 무응답 사이의 대립입니다. 이것이 페르미 역설의 핵심에 있는 모순입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 귀먹먹한 침묵이 있는 걸까요?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이 침묵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명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커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침묵의 원인이 이것이 아니라면, 만약 우주가 정말로 비어 있다면, 혹은 더 나쁘게 가득 차 있지만 모두가 숨어 있다면, 이것은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가장 큰 실망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병에 메시지를 넣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무한하고 병이 결코 해안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모든 답을 안다면 탐구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죽을 것입니다. 예술, 철학, 그리고 과학은 그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정 자체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답을 창조할 자유를 줍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목적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쓰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의 무력감, 단일성의 공통성, 그리고 호기심의 침묵과 같은 더 깊은 층위들을 탐색했습니다. 이 생각들은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이 우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형성하는 철학적 프리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프리즘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각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의 우리를 향한 여정은 단지 미래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즉 시간의 화살과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생각은 우리를 이 이야기의 맨 처음 그 단순한 관찰, 그 희미한 빛의 얼룩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은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의 반영, 수십억 년 후에 우리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영, 안드로메다의 우리를 향한 여정은 우리를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대립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변화와 영속성 사이의 영원한 춤입니다. 한편에는 우주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은하들은 충돌하고 합쳐집니다.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식습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 속에서 순간적인 섬광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변화 속에서도 영속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는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의미, 목적, 사랑과 같은 것들, 우리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찾는 선원들과 같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수십억 년 후 우리의 밤하늘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입니다. 두 은하는 탄토,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인 밀코메다를 형성하기 위해 합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나선 은하는 그 우아한 팔들과 함께 더 늙고 더 붉고 더 지루한 은하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우주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풍경, 그 은하수 아치는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에게는 단지 역사책 속의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은 새롭고 거대한 별 형성의 물결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충돌할 때 수조계의 새로운 별, 수조계의 새로운 태양계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우주는 낡은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순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환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의 접근은 우리에게 변화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 속 변화들은 그 거대한 우주적 변화의 작은 반영입니다. 그리고 은하들처럼 당신도 모든 변화 후에 다시 태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이야기의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대립으로 이끕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안드로메다의 거리와 그 안에 담긴 모든 진실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 미미함에 대한 두려움, 이 거대하고 무관심한 우주에서 우리가 먼지 한 톨이라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의 오싹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H.P. 러브크래프트가 말한 우주적 공포입니다.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하찮고 연약한지를 깨닫는 순간,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진실들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그것들을 무시하며 우리 자신의 작고 안전한 세계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들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실존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의 해독제는 호기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이 지점까지 이끈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압드 알라흐만 알수피가 그 작은 구름을 기록하게 만든 호기심, 샤를 메시에게 그것을 목록에 올리게 한 호기심, 헨리에타 레빗과 에드윈 허블이 그 비밀을 풀게 한 호기심. 호기심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 힘입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대개 경외감과 감탄으로 바뀝니다. 안드로메다의 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의 우아함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우주의 공허는 섬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을 떠다니는 은하들의 아름다움은 숨 막히게 합니다. 당신은 이 두 감정을 모두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호기심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호기심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변혁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이 철학적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맑은 가을밤, 하늘에 떠있는 그 희미하고 은빛 나는 얼룩.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멀리 있는 은하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봅니다. 지식과 무력함의 역설을, 시간의 짧음 속에서의 의미를, 고독 속에서의 깊은 연결을, 탐험의 욕구와 집을 지키는 책임의 균형을, 상상력과 현실의 춤을, 변화의 창조적인 힘을, 그리고 두려움을 이긴 호기심의 승리를, 이 모든 대립들이 그 단 하나의 빛의 얼룩 속에 접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이제 더 이상 천문학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큰 희망, 그리고 가장 복잡한 모순들을 비추는 거울.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밀을 풉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거울을 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숫자들의 압도적인 무게에서, 발견들의 어지러운 속도에서, 그리고 철학의 고요한 깊이에서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단지 거리가 아니라 경계이며 교훈이며 거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우주가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를 가장 큰 꿈들의 불가능성과 마주하게 했지만 동시에 더 깊고 더 도달 가능한 의미를 찾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 끔찍하지만 장엄한 거리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교훈을 이해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거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첫 순간에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수십억 배 더 빠르게 팽창했다는 사실을, 원자보다 작은 한 점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우주로 변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우주 급팽창의 이 놀라운 순간을 탐험할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으로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